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서비스용 또 물류 이송하는 로봇이라든가 특히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이런 쪽으로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쪽은 아무래도 기본 베이스가 그냥 우주만 추구한다 그러면 매출 단위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고 같이 하는 기업을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도냐 아니냐의 관점은 지금 로봇과 우주항공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뭐 인구 구조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예. 뭐전 세계가 이제 인구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인구가 소멸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동력은 이제 해가 가면 줄어든다라는 거고, 이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건데, 열심히 이제 출산에 대한 것들 독려하는 것도 좋겠으나,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로봇이 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고, 또 우리나라가 현재 또 수십 년 동안 보면 그 생산형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인구당 쓰는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로 수십 년 동안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네, 그런 와중에 인구가 좀 빠지고 이러니까 훨씬 더 로봇에 대한 개념들이 좀 늘어나는 게 이제 국내 사정으로만 보면 그렇고, 뭐 사실 전 세계 가장 부자이면서 뭐 최고의 아이디어 뱅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앨런 머스크의 어떤 뭐 존재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가 결국 로봇의 사회더라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로보택시 선보일 때도 거기 뒤에 그 명판은 아임 로봇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 달린 로봇이라는 개념이에요. 로보택시의 개념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 X가 이번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IPO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역대급의 크기거든요. 지금 인정받고 있는 시장 가치가 거의 뭐 1,500조에서 2,000조 가까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쪽과 이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전 세계가 뭐 방산 개념을 넘어서 이제 우주 쪽으로 또 웬만한 선진국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달에 이제 유인선을 보낸다든지 뭐 화성까지 관측이 나간다든지 이런 이제 기술적인 경쟁들을 하는 것도 우주항공주의 어떤 섹터를 하나 또 새로운 신사업의 분야로 끌어올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AI라는 게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AI가 계속 그냥 LLM 모델 통해서 뭐만 검색하는 식에서 끝난다고 하면 AI의 확장이 없겠죠. 근데 역시 또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뭐 작년 CES부터 얘기 많이 하는 피지컬 AI죠. AI가 확장을 해서 어떤 쪽으로 디바이스가 나갈 거냐? 결국은 로봇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뭐 AI 전도사라고 할까요? 젠슨왕과 앨런 머스크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로봇과 우주항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보틱스 산업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로봇들 범주로 보면 크게 보면 3, 40개 정도 종목이 거론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면면들을 보면 아직까지 뭐 흔히 말해서 구멍가게 수준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대형 그런 중공업 계열들의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은 로봇주라고 굳이 이제 분류를 안 하고 작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로봇이 휴머노이드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경량화된 그런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 중심으로 로봇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 로봇주가 약간 가벼운 그런 인식을 받기도 하고, 가벼운 데다가 또 중소형주인데다가 매출도 없네요. 이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 때마다 또 약간 부정적인 평가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방금 전 질문에서도 있었듯이 로봇은 사실 해가 가면 갈수록 아마 쓰임새가 더 다양해지고 누적해서 나오는 어떤 뭐 설치 대수라든가 이용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심하고 일본 같은 데도 심하지만 초고령의 사회가 올 것이고, 또 선진국 중심으로 그런 노동력 상실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려면 로봇이 절대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봐선 당장 돈을 못 벌긴 해서 어닝 시즌 때마다 고개 숙이긴 해도 해가 가면 갈수록 로봇들한테 약간 살이 붙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서비스용 또 물류 뭐 이송하는 로봇이라든가
특히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의료 로봇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로봇주가 사실 2, 3년 전부터 움직이긴 시작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을 인수하면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생기긴 했는데요. 최근 작년 여름에 그 8월 달에 그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또 모멘텀이 크게 생긴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복수노조와의 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훨씬 더 아마 쓰는 그 종업원 수를 좀 줄이고 아무래도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무인화 공장이라든가 로봇을 실제 작업에 투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3월 10일쯤에 그 노란봉투법 시행이 또 예정이 돼 있어서 그때쯤 되면 또 하나의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은 단순 발사체 테마인가요? 아니면 장기 발전 산업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우주항공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하늘 쳐다보게 되는데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이 보이고 또 뭐 달이라고 하는 어떤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 이게 흔히 말해서 B2C 산업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우주항공에 대한 관점들은 사실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도 왜 뭐 발사했을 때 전 국민적으로 감동하고 와 환호를 지르긴 하지만 거기에 타서 우주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달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주로다가 로켓을 날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도 있어서 과거로부터 이제 나랑 좀 무관해 이렇게 좀 치부되었던 업종인 게 맞는데요. 최근에 저는 조금은 이제 그 소비자들의 층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위성 인터넷을 이용한 것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굉장히 좀 유망하게 쓰이다 보니까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뭐 지상에서 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신 상황을 우주에서 컨트롤해가지고 소외감 없이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구나.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디어 수준이긴 하지만 지상의 데이터 센터가 너무 이제 큰 단위로 만들려면 전력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역시 대담한 머스크의 발상인데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나사에다가 100만 기 정도의 위성을 날리겠다고 뭐 승인 신청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그러면서 진짜 뭐 저 지구 상공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게 되면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에너지 효율도 높게 받을 수 있고 또 그 발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주는 좀 춥다는 인식이니까 발열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주가 만년 그냥 미제 대상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지구에서 기술만 조금 보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이렇게 좀 판단이 되면서 장기 발전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높고요. 또 최근에 좀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연기가 될 걸로 보여요. 근데 아르테미스라고 미국에서 그 달 착륙 유인선을 54년 만에 지금 발사하는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되면서 역시 앨런 머스크의 꿈인데 10년 내로 달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같은 거 조성한다. 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우주 관련주는 변동성이 너무 큰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사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뭐 취향 따라서 좀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인간의 어떤 뭐 삶을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진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뭐 달을 간다, 화성을 탐사하고 온다. 이거 진짜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멋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고난이도의 어떤 좀 큰 기술력이 들어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식품회사라든가 식품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S라면 같은 거 해보면 아우 매운 그런 불닭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얻고 있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한 번쯤 먹어보면 뭐 끊을 수 없는 맛이야 이렇게 경험도 좀 쉽고 그런데 우리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사실 우주항공과 관련된 뭐 로켓이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상당히 아직은 뭐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만
비중을 들어가도 그 변동성을 오롯이 느끼시면 상당히 큰 계좌의 편차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 업종과 섹터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동성만 따먹는 그런 아예 스캘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주가 자체를 그냥 이용한다 이러시면 되는데요. 이걸 내가 장기 투자 산업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시간이 아직 충분히 걸려서 완성되는 업종이라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각 섹터의 한 10% 정도 내외 비중 한 자릿수도 좋아요. 한 5에서 한 10% 정도 비중 들어가지고 아마 기술이 더 진일보되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한 5% 10%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한 3, 4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그 투자 타이밍을 갖고 장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냥 5년, 10년 있다 물론 진짜 제가 보기엔 큰 이상이 없으면 되게 발전할 그리고 산업적으로 커질 확률이 높은 섹터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뭐 내 가지고 있는 포트의 한 50%를 이쪽으로다가 꽝 박아서 무조건 5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다리시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닝 시즌 때마다 그런 고생하세요. 숫자가 안 나오면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고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스스로 좀 무너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무너짐을 좀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업어가는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장에서 특히 주목할 로보틱스 우주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우리 로보틱스 쪽에서는요. 지금 뭐 그런 그 택배라든가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 배송 로봇이라든가 물류 자동화 로봇 관련된 쪽에서 아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뭐 흔히 말해 영어 약자로 AMR이라고 하는데 자율 이송 로봇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로봇 쪽이 나중에 서비스 로봇 지금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릇 배달해주는 로봇 있지만 그건 사실 되게 아주 단편적인 서비스고 지금 인류한테 제일 필요한 거라고 하면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AI의 확장과 함께 이제 수술 로봇 같은 게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의대 정원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의사분들의 어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은 앞으로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수요 대비해서 모자라다는 인식이 많은데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수술 로봇의 확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생명하고 연계가 된 거기 때문에 수술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주항공 쪽은 아무래도 기본 베이스가 그냥 우주만 추구한다 그러면 매출단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산 쪽하고 같이 하는 기업을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초소형 위성을 하나 탑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N으로 시작되는 N땡땡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쉽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년이 됐으니까 한 달 정도 발사가 조금 아마 3월 초까지는 좀 주춤될 것 같은데 뭐 일정이 아마 4월 초쯤으로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발사는 하게 될 거니까 그때 좀 주목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 또 그 1월 달인가요? 작년 말인가? 그 독자 소형 위성을 발사하려다가 실패한 기업이 있거든요. 또 이땡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원래 상반기 또는 올해 안에 다시 한번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발사체 중심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항공우주라든가 뭐 하나그룹 위주가 아무래도 우주항공 쪽에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기업군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그룹 쪽의 밸류체인 기업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나 우주항공 분야 외에 주목해야 할 섹터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지금 주도하는 섹터들의 면면을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주도냐 아니냐의 관점은 앞에 K라는 말을 붙여서 어색할까 아닐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라는 말을 붙여서 어색하지 않으면 그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일본도 그 대미 투자 1호를 뭐 에너지라든가 히토류 쪽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무너졌던
어떤 제조업을 재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주목을 크게 받는 건 어느 다른 나라, 특히 서방 진영 쪽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제조업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한마디로 대박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수십 년에 걸쳐서 제조업 환경이 완전히 이제 붕괴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마가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게 결국 에너지 쪽의 원전이라든가 LNG고 또 조선이라든가 뭐 광물 이런 쪽에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은 아마 조선 원전 이렇게 따져보면 저는 원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수십 기의 원전을 짓겠다, SMR도 빨리 짓는 쪽으로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닥달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AI는 해야 되겠고 데이터 센터는 지어야 되는데 전기는 없는 게 미국 시점이다 보니까 전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의 보충을 위해서 원전. 근데 이제 원전은 한 가지 단점이 너무 오래 짓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것들 좀 보완할 수 있는 건 일부 태양광이라든가 또 LNG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제 마스가로 대표되는 뭐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을 미국 이따 이식시켜주는 그런 것 쪽에서도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역시 전기는 만든다. 근데 미국은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배전 쪽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도 여전히 3, 4년째 일감을 쌓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로 보시고 뭐 올해 하반기까지 장이 짱짱하게 올라갈 때 물론 삼성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겠으나 그 주변에서 사이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로봇 항공 외에도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섹터 그리고 조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될 것이고요. 계속 장이 좋으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 통과 통해 가지고 자사주 많은 금융 지주 회사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처럼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미래는 앞으로 뭐 이게 우리가 흔히 피지컬 AI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로봇과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텐데 현대차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죠. 옛날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결과물이 좀 약했죠 그동안은. 근데 이번 CES 2026에서 뭐 영상도 나왔고 로봇이 직접 이제 움직였죠. 자동차 조립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걸 보고 그래도 완성도가 높다. 이제는 한번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라 로봇도 할 수 있는 회사로 뭔가 변신하고 있구나. 테슬라처럼 뭔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번 이제 CES 2026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거기에 좀 환호를 했고 그동안은 자동차로만 보던 이제 현대차를 뭐 로봇이라고 완전히 보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높인 거죠. 로봇도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뭐 최근에 로봇주로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현대차 그룹 내 수혜를 받을 계열사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를 보시면 현대차랑 기아랑 현대모비스가 이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기아랑 현대모비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겠죠.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한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분을 한 1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간접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혜를 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한 22% 가까이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분 구조를 좀 봤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현대글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제적으로 현대차랑 기아랑 모비스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50%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율도 작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글로비스 이 4개 회사가 골고루 수혜를 받는데 근데 지분 구조상으로는 현대차가 제일 많아요. 현대차가 가장 많은 어쨌든 지분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비스가 직접 지분을 한 10%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덩치에 비해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이 바로 주가에 반영됐는데 현대차는 비슷한 악재에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테슬라와 다르게 보는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는 흔히 우리가 이익 대비 기업 가치라 그러죠. 시가총액.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익 번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200배에 거래되거든요. 이익 대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현대차는 지금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PER이 5배밖에 안 됐어요. 비교가 안 되죠. 돈은 현대차가 더 많이 벌거든요. 자동차가 요즘에 안 된다고 해도 현대차는 자동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요. 1년에 한 13조 원 가까운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0조 밖에 안 됐고, 그 테슬라는 2천조가 넘은 거죠. 테슬라는 돈을 더 못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천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과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일단 보여줄 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돈 버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흔들렸던 거고, 현대차는 그동안 돈도 잘 벌었고 거기다가 지금 주가도 여전히 싼 편이고, 이제 로봇으로 이제 막 움직였거든요. 움직인 지 딱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 안 좋다고 주가가 크게 빠질 리는 없는 거죠. 여전히 싸고 주가 부담도 없고 이제 로봇으로 막 어떻게 보면 전환하는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점을 높게 사서 뭐 현대차에 대한 지금 인식 자체는 굉장히 후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대차를 콕 집어서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현대차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가 15%인데 25%가 되면 일단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비용만 한 3조 원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3조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20% 이상의 영업이익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좋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의 20%가 관세 때문에 날아가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고 25%로 관세가 유지되다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25%로 올린다고 하니까 잠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20%가 뭐 설사 조금 이제 이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을 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로봇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데 관세라는 게 로봇에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굉장히 무관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가 사실 그날 25%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날 오히려 주가는 아침에 폭락했다가 거의 그냥 빠지지 않고 약보합권에 끝났고 다음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관세나 자동차라기보다는 어쨌든 로봇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 어쨌든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관세를 25 때리는 건 좋은 건 아닌데 트럼프가 일단 때리고 후속 조치는 없어요. 이게 진짜로 공식적으로 때린 건지, 지금 산업부 장관도 지금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한 걸로 아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국회에서 비준만 하면 다시 관세는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25% 관세보다는 15% 관세로 확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어서 관세는 너무 제가 봤을 땐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실제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다면 현대차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뭐 설사 25% 때린다 해도 그래도 연간 10조 원 가까이 벌거든요. 10조 원 가까이 버니까 그걸 계산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정도 돼요. PER 10배거든요. 우리가 로봇주로 생각한다면 PER 10배는 너무 싼 거죠, 사실. 현대차를 뭘로 볼 거냐 이거죠. 기존의 자동차로 보면 지금 팔아야 되겠죠. 비싸거든요. 싸진 않죠. 5배짜리 회사가 PER 5배짜리 회사가 10배를 갔으니까 비싸 보이는 건 맞고, 경쟁사들 토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PER이요 5배에서 10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0배면 비싸지는 거죠. 근데 로봇주로 인식을 하고 자율주행차로 인식을 하면 10배 이상을 받거든요. 중국 회사들이 보통 PER이 15배에서 샤오펑 같은 기업이 50배 받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전기차도 잘 팔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높은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인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나 자율주행, 올해 되게 많은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로봇도 지금 뭐 시범 생산에 들어갈 거고, 또 거기에 자율주행도 시범적인 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런 차들이 이제 주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쌓을 거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관세가 25% 매겨진다고 하면 출렁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좀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어 왔는데 최근 인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이제 자동차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화학 섹터가 올라가는 즈음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화정이라고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화학, 정유. 보통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좋아져야지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보통 우리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있죠.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는 종목군이 뭐 차화정도 있지만 인프라로 평가받는 기업들. 뭐 아시겠지만 건설이나 철강,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여기까지 올라가면 거의 끝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상승 사이클이 거의 마지막 단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는 걸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면요. 이제 물가 문제가 다시 또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불경기는 이미 벗어났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러면서 긴축으로 가면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투심이 죽어버리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시장이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주가가 막 강세를 보이면 시장 끝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는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였어요. 왜 그러냐? 이게 자동차 모멘텀으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20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화학 섹터가 그랬습니다. 그때 화학 섹터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어요. 왜 빨리 움직였죠? 그렇죠. 화학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모멘텀으로 갔을까요? 화학주들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모멘텀으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사이클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우량주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줍니다. 실적 개선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혁신업종들이 많이 움직여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 많이 나고 있진 않지만 폭발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업종들. 근데 그런 업종들이 보통 언제 강세를 보이냐면 금리 인하 시기에 강세를 보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투심이 죽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성장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돼요. 근데 이제 돈도 뭐 어찌 보면은 투자금도 확확 땡길 수 있고 요즘 앞서 말씀드렸지만 AI 기업들 어떻다 그랬죠? 수백조 단위로 지금 돈을 땡겨가고 있어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어렵죠.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땡겨갑니까? 이자가 비싼데. 그러니까 이자가 싸지고 이제 돈이 풀리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이런 혁신 업종들이 움직이는데 그 고리타분한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했던 차화정 중에 화학은 20년도, 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2차 전지, 전기차라는 모멘텀에 혁신이 붙으면서 급등을 좀 빨리 했던 거예요. 지금 자동차는 무슨 혁신으로 빨리 가는 거죠? 그렇죠. 로봇 모멘텀,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 피지컬 AI라는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원래 자동차가 가야 될 만한 사이클이 아직 아닌데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AI 카테고리로 묶이면서 간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자동차 종목들이 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종목들 안에서도요, 현대차 그룹이 좀 집중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 있죠. 협력업체들도 다 잘 가지 않았어요. 어떤 업체들이 잘 갔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협력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동시에 로봇 사업도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HL만도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잘 갔습니다. 다른 이제 그냥 자동차 사업만 협력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사이클이 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올라간 건 엄밀히 따지면 피지컬 AI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동차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그래서 CES 2026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CES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매년 CES는 1월에 열려요. 근데 그 매년 열리는 CES의 무게감도 매년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CES라는 거는 신기술, 지금 올해 이제 어떤 업종들이 새롭게 떠오르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성숙화된 산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기술, 새롭게 떠오를 만한 미래 사업들을 이제 경쟁하고 보여주는 박람회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 나오는 트렌드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성숙화된 업종이 아니라 혁신 업종들이에요. 혁신 업종들이 매년 두각을 드러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그 무게감이 적어요. 그래서 혁신 업종들의 힘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이라든지 아니다 뭐 한 23년, 4년 이럴 때는 CES가 열려도 연초에 그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2025년,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CES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커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 트렌드에 적합한 종목들이 잘 갑니다. 거기에서 지금 2026년 CES가 열렸을 때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는 단계에서 혁신업종으로 메인 주제로 올라온 게 뭐죠? 물론 AI지만 더 딥하게 들어가면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의 대표격인 산업이 두 가지로 꼽히죠. 자율주행과 로봇.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전개하고 있는 게 테슬라와 현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현대차의 이제 경쟁 구도가 상당히 강력했고 여기에서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거 지금 현재 그 테슬라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 게 예전에 이제 현대차에서 나왔던 로봇보다 더 좋은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현대차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번 CES에서 완전히 또 이제 발전된 기술을 보여줬죠. 근데 평가가 너무 좋게 나오다
나오다 보니까 피지컬 AI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대표 종목으로 분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본업인 자동차도 잘하지만 이번에 좀 빨리 올라간 게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원래 자동차가 올라가야 되는 시기보다 빨리 앞당겨져서 올라갔다. 이게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뒤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실제로 본업인 자동차 사업이 잘 되면서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젠슨 황이 말하는 AI의 최종 단계가 피지컬 AI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결국 AI라는 걸 왜 하는 걸까요?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이런 거 많이 요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AI라는 거에 있어서도 단계를 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인식 AI다, 지문 인식하고 안면 인식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학습해가지고 AI가 나오는 것들,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단계까지도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이미 테슬라 그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한번 운전하니까 다른 차로 못 돌아갈 것 같다. 진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FSD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한번 맛본 분들이 운전 피로도가 너무 낮아져서 너무 편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피지컬 AI를 정의하는 게 피지컬이 물리적인 걸 피지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산하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단계로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인간을 대체해서 일을 하고 뭐 산업 현장이라든지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사람 대신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들,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들도 로봇이 대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운전도 사람이 운전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한 20년 안에는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모습도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였던 영화를 기억하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래에 이런 일들이 올 수 있겠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였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로만 펼쳐졌었던 일들이 이제는 한층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셨을 때는 피지컬 AI가 상징하고 있는 게 결국 AI의 최종 목적과도 같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열을 올려가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인프라를 확보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결국에는 피지컬 AI라는 점, 이걸 좀 감안해 보면 AI 확장성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핵심 산업이 하필 자동차라고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가 피지컬 AI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봇하고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은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자동차랑 먼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왜 피지컬 AI가 자동차 쪽이랑 유독 이렇게 연결성이 좋을까? 솔직히 테슬라랑 현대차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뭐 BMW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이 피지컬 AI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로봇 도입 역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노조 때문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겪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채용한다라든지 거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또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워라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한번 또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자동차 기업들이 아무래도 제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고 중후장대 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도 로봇 도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되는 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또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이런 질병이라든지 돌발악재가 터졌을 때 공장이 그냥 다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운영을 못합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자동화에 미리 준비를 해놨던 기업들은 타격이 덜 했어요. 이걸 이제 기업들이 다 봐버린 겁니다. 제조업 기업들이. 근데 이 제조업이라는 것도 여러 제조업들이 있지만 자동차가 제조업 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기도 하고 좀 산업 캐파 자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기업들, 이러한 쪽이 피지컬 AI, 당연히 자율주행은 자동차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움직이는데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AI 도입이 그리고 자동화가 빠르게 되고 있는 또 다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 쪽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피지컬 AI에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물류 쪽이 좀 많이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8년까지 아틀라스를 3만 대 생산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현대차가 아틀라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양산 체제로 돌입하는 게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제품들을 보여주고 이것의 이제 가능성이라든지 품질, 기술력을 우리가 선보이는 단계라면 이게 시중으로 유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과 로봇은 또 결이 살짝 달라요. 자율주행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B2C 개념으로 좀 가는 산업이기도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고객들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개념은 지금 현재 공장 자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 공장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B2C도 있지만 B2B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2C 단계, 말 그대로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로봇을 판매하는 단계로 가는 거는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타 이제 조금 적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제 B2C. 여기선 가성비가 중요하거든요. B2B 단계로 가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단계는 그래서 기업이 기업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품질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랑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우시냐면은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얘기할 때도 중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가성비가 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아무래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다시 한국 기업들로 수급이 몰릴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캐즘이 왔죠. 근데 지금 배터리가 필요한 분야가 새롭게 떠오른 데가 어딥니까? ESS, 데이터 센터발 ESS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ESS, 거기에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다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렇죠. 고객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업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B2B 방식의 사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사업이 이제 막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산업이 각광받고 있고 현재 이 현대차 그룹에서 아틀라스를 생산하고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서 이제 품질을 기반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한국산 배터리들을 이제 채용할 겁니다. 3원계 배터리를 이제 채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삼성 SDI랑 LG 엔솔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로봇 산업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로봇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전기차 캐즘으로 타격을 받았었던 2차 전지 종목들도 다시금 도약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제 생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장하고 이제 업황이 커지게 됐을 때 이런 점을 한번 같이 묶어서 체크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테슬라와 비교하면 현대차 PER은 아직 두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격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상장되어 있는 나라도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단한 기업이긴 한데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격차가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테슬라 자동차로만 보지 않잖아요.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뉴럴링크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프리미엄을 덜 부여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매수하기에 좀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 인사이트가 많이 이제 공유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